우리는 늘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한다. 내 말대로 움직이게 하고 내 뜻대로 반응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데 정작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바라는 건 무모한 욕심일 뿐이다. 심리의 법칙을 아는 자만이 인간관계를 지배할 수 있다. 말로 설득하지 마라. 감정을 설계하고 무의식을 건드려라. 이 글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법에 관한 가장 실전적이고 가장 날카로운 전략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쉽게 예스라고 말하도록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심리의 법칙으로 무장하라.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다. 관계의 권력을 되찾는 기술이다. 심리학의 본질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는 하루하루를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과 사건에 부딪히지만 정작 이 중요한 질문에는 무관심하다. 가장 절박하고 실용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심리학은 곧 삶의 무기이며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휘어잡고 원하는 대로 상황을 끌고 간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선다.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협상에서도,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다. 심리학이 제시하는 몇 가지 단순한 원칙만 익혀도 삶은 달라진다. 불편한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거절당하던 부탁이 수락으로 바뀌며 사람들의 태도 역시 호의적으로 변한다.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심리학이다. 원하는 것을 말로 설득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드는 법, 그것이 이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순간 진짜 조종은 시작된다. 심리학은 이를 역설 개입이라 부른다. 이 기법의 핵심은 바로 상대의 자율성을 건드리는 것이다. 톰 소여의 사례는 이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모에게 벌로 받은 울타리 페인트칠을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는 그 일을 특권처럼 연기했다. 아무런 대가 없이도 친구 벤은 페인트칠을 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고 심지어 선물까지 건넸다. 왜일까? 그것은 인간이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저항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먼저 상대가 그 일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자꾸 못 먹게 한다면 어느 날 아이가 초콜릿이 이제 그렇게 맛있지 않다고 무심하게 말해보라. 엄마는 당황하며 아이가 무언가를 억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결과적으로 더 자주 초콜릿을 제공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인다. 반대로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반발심이 일어난다. 이 점을 정교하게 활용하면 상대는 마치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설계한 궤도 위를 걷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세련된 조종이며 절대로 들키지 않는 영향력이다. 설득은 말이 아니라 타이밍에서 결정된다. 똑같은 부탁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예컨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평소 자주 술자리를 함께하는 이웃에게 돈을 빌리고 싶을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 그 이웃이 아빠가 된 날. 둘째, 그가 막 아내와 이혼한 날. 셋째,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 대부분은 세 번째를 택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평범한 날이 감정적으로 가장 중립적이고 거절당할 위험이 적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학은 전혀 다른 대답을 준다.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남을 도우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감정이 긍정적이면 마음은 열리고 관대해지며 타인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잘 잡고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한 날엔 전보다 훨씬 친절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분이 나쁠 때조차 사람은 도움 요청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 회복 본능이 발동되기 때문이다. 죄책감을 해소하고 싶어서 뭔가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해성사를 하기 전보다 후에 기부금이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속죄가 끝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부탁 타이밍은 언제인가? 바로 그가 막 아내와 이혼했을 때다. 슬픔과 허탈함, 자기 비난으로 뒤엉킨 순간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감정적으로 열려있다.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난 날이다. 감동과 책임감이 교차하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정반대로 보일 수 있는 감정 상태가 실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는 기회의 문이 되는 것이다. 결국 설득은 타이밍의 기술이다. 말의 기술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르더라도, 심지어 평소 같으면 절대로 가까워질 리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같은 회사의 동료 A를 떠올려보자. 그는 금요일 저녁이면 클래식 콘서트를 즐기고 책상엔 가족 사진이 가득하며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다. 반면 나는 축구를 즐기고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며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하루의 낙이다. 성향도 라이프 스타일도 가치관도 모두 다른 사람. 당연히 가까워지긴 어렵고 솔직히 말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구내 식당에서 그 동료가 다른 직원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다. 내용은 뜻밖이다. 그는 내 업무 능력에 감탄했고 여유로운 태도를 존경스럽게 여긴다며 호감을 드러냈다. 이 한마디는 단숨에 내 감정을 뒤흔든다. 갑자기 그 동료가 달라 보이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호감의 법칙이다. 나를 좋아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어떤 차이도 무력화된다. 오히려 나를 인정해주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된다. 반대로 소문이나 오해로 인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끼면 그에 대한 적대감은 이유도 없이 커져간다. 특히 인사는 대표적인 오해의 도화선이다. 슈퍼에서 마주친 지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다고 하자. 우리는 곧장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판단하고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상대는 단지 못 봤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거나 반응이 느렸을 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0.5초의 어색한 공백이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이내 오해는 적대감으로 커진다. 결국 중요한 건 판단의 속도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태도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먼저 관심을 주고 표현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관계의 본질을 바꾼다. 감정은 상호작용이다. 먼저 열린 쪽이 이긴다. 관계의 붕괴는 언제나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다. 특히 인사 하나, 눈길 하나가 결정적인 단절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지만 상대가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마음이 얼어붙는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괜히 먼저 인사했네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친다. 그 순간 감정은 이미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단지 우리가 보낸 신호를 즉시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시야가 흐렸거나 딴 생각에 잠겨 있었거나 반응이 늦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다.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눈을 돌리고 이미 실망을 안고 등을 돌려버린다. 이로 인해 상대 역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오해하게 된다. 이렇게 양쪽이 각자의 판단만을 믿고 마음을 닫는 순간 불필요한 감정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다. 이 모든 파국은 단지 1초도 안 되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속단이다. 성급한 결론은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정의 장벽을 높인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반응할 틈을 주어야 한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미소 하나,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오해는 충분히 해소된다. 상대에게 당신의 시선을 열어두라. 먼저 표현하라. 그러면 상대도 마찬가지로 그 기회를 받아들이게 된다. 진짜 문제는 표현의 부족이지 감정의 부재가 아니다. 인간관계는 말이 아닌 타이밍과 태도로 움직인다. 침묵 속의 관심, 그리고 오해를 넘는 인내가 관계를 살린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심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은 언제나 먼저 표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이 메커니즘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관심은 감정의 시동 버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주 생각하고 신경 쓰고 표현하면 그 감정은 그대로 전달된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도 나를 신경 쓰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관계의 시작점에서는 이 주도적인 관심 표현이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낯선 남녀가 할리우드 영화처럼 우연히 빵집에서 스치듯 만났다고 하자. 단 한 번의 스침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마주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점심 식사하러 간 식당에서도, 퇴근 후 개를 산책시키는 공원에서도 자꾸만 마주치는 우연은 무의식 속에 특별한 연결감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단순 노출 효과다. 사람은 누군가를 자주 마주칠수록 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결국엔 호감으로 발전한다. 물론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첫 만남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첫 인상이 중립적이기만 해도 반복되는 만남은 긍정적인 감정을 축적시키며 관계의 뿌리를 내린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반감이 생겼다면 이후의 노출은 오히려 적대감을 증폭시킬 뿐이다. 그렇기에 첫 시선, 첫 말투, 첫 표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시작부터 끝까지 감정의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언제나 당신의 관심에서 비롯된다. 관심을 먼저 건네라. 그러면 마음은 따라온다. 호감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이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던 사람에게 점점 정이 가고 결국엔 마음이 열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주 마주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른다.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친숙함을 느끼고 친숙함은 안전함으로 이어지며 안전함은 곧 호감으로 진화한다. 누군가와 아무런 감정 없이 처음 만났지만 이후에도 식당에서, 공원에서, 출근길에서 계속 마주친다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특별한 호감까지 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화 속 두 남녀가 아무런 인연도 없이 시작해 사랑에 빠지는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여기엔 절대적인 전제가 있다. 바로 첫 만남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 만약 첫 인상이 불쾌하거나 불편했다면 아무리 자주 마주쳐도 감정은 호감으로 가지 않는다. 오히려 반감은 강화된다. 그러나 첫 만남이 최소한 중립적이기만 해도 이후의 반복은 무조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매일 아침 같은 버스를 타는 사람,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카페에서 마주치는 사람, 이 모든 반복이 관계의 씨앗을 심는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와 자주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설계하라. 만남의 횟수가 곧 신뢰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감정이라는 열매로 이어진다. 기억하라. 호감은 강렬한 인상보다 은근한 반복이 만든다. 감정을 설계하고 싶다면 우연처럼 보이는 반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관계는 자주 보이는 쪽이 이긴다.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선입견에 빠지고 그 선입견은 곧 현실처럼 굳어져 타인을 규정짓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교사 제인 엘리엇이 시행한 실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초등학교 3학년 반 학생들을 푸른 눈과 갈색 눈으로 나누고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이 더 똑똑하고 우수하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 한마디에 교실은 곧바로 양극화되었다.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갈색 눈 아이들을 비웃거나 배제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갈색 눈 아이들은 위축되고 학업 성적마저 급격히 떨어졌다. 다음 날 엘리엇은 그 말을 뒤집었다. 갈색 눈 아이들이 더 우수하다고 말하자 아이들의 태도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 극단적인 변화는 단지 몇 마디 말, 즉 선입견의 힘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를 입은 아이들조차 그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었다는 사실이다. 선입견은 타인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도 내면의 굴레를 씌운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날 싫어할 수밖에 없어라는 자기 부정은 곧 행동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선입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한계를 진짜처럼 느끼게 만들며 결국 그것이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버린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 왜곡된 시선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나는 선입견이 없어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모든 사람은 이미 수많은 프레임을 안고 살아가며 그 인식 위에서 타인을 판단하고 대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진짜 성숙한 태도는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 틀을 깨트리려는 노력 속에 있다. 인간관계의 갈등, 사회의 차별, 자존감의 붕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에는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존재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틀로만 판단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면접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을 때, 배우자에게 배신당했을 때, 자녀에게 냉정하다는 비난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가? 아마도 어둡고 우울하며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을 것이다. 이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비참함에 휩싸이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표정이다. 감정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감정을 강화한다. 거울을 보라. 그리고 표정을 바꿔보라.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뇌는 혼란에 빠지며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단순한 움직임이 놀라운 효과를 불러온다. 타인의 시선 또한 완전히 달라진다. 세상은 당신의 기분을 표정으로 해석하고 표정대로 대우한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불쾌함을 얼굴에 쓰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반면 감정을 다스리고 담담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얻는다. 물론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다. 내면의 감정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감정의 절제를 통해 나타난다. 이 절제가 쌓일 때 비로소 정신적 건강도 회복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감각과 인식을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표정이다. 기분이 좋아야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이 바로 인간 감정의 아이러니이자 심리학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기쁨은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감정이다. 그 어떤 성취나 만족도 진짜 감정의 울림 없이 지속될 수 없다. 기쁨은 인간 내면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정서적 반응이며 그 감정은 반드시 외부로 표현되어야 진짜 힘을 갖는다. 그 표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웃음이다. 웃음은 단지 즐거운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웃음은 감정을 바꾸는 능동적인 도구이다. 기분이 좋으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도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면 뇌는 지금 행복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기분이 전환된다. 심리학은 이를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 설명한다.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웃음을 만들기 위해 굳이 누군가의 농담이나 재미있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 거울 앞에서 입꼬리만 들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만든 미소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꾼다. 더 나아가 타인의 반응까지도 바꿔놓는다. 밝게 웃는 사람은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받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린다. 반면 무표정하거나 찡그린 얼굴은 방어적인 벽을 세우고 관계의 흐름을 차단한다. 찰리 채플린이 말했듯이 웃음 없이 보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이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감정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진실이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다는 말은 환상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웃는 자다. 지금 웃는 사람만이 현재를 주도하고 관계를 이끌며 삶의 주인이 된다. 웃음을 선택하라.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바꾸고 세상을 당신 편으로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전략이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읽고 다룰 줄 아는 자만이 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심리의 법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침묵 속의 영향력, 타이밍의 힘, 반복 노출의 마법, 그 어떤 기술이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에 심리학을 적용해 보십시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을 바꾸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